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소비자의 선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같이 볼게요. 자, 거기 86페이지에 또 프랑스의 경제학자 듀브르라는 학자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보시죠. 뒤에 일반균형 할 때 우리가 나오는 학자인데요. 에로 듀브르에 정리해가지고요. 일반균형 모형,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적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때 아마 들어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87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우리가 거기 첫 번째 줄 보세요. 3장에서 소비자의 두 가지 특성 가운데 예산 집합, 예산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특성인 이 선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은 희소성을 나타내는 예산 집합, 예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호를 나타내는 요걸 네, 죄송합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선호라는 거는요, 우리가 테이스트라는 취향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 중에서 너 어떤 걸 더 좋아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순서로 나열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선호 관계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째줄에 나와 있죠. Preference Relation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선호 관계라는 것 좀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선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 선호라는 거는 나는 사과가 바나나보다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만 있을 때는 우리가 선호 관계를 표현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게 되면은 좀 불편하고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100개가 있어봐. 그럼 이걸 다 선호 관계,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다 나타냅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우리 쭉 100개 선택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선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하면 그게 이제 효용 값을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효용 함수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 만약에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이 어떻게 돼? 그러면 사과 유틸리티라고 할게요.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바나나를 먹었을 때 만족을 비교해 보니까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과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 선호를 우리가 좀 뭔가 드러내는 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사실은 이게 선호가 진짜 관심사예요. 우리 각주 1번에도 나와 있는데요. 선호 관계랑 효용함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선호 관계가 바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선호라는 게 너무 이제 좀 복잡하니까 거기다가 효용 함수 값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숫자를 부여해. 그래서 나는 사과를 먹었을 때가 바나나 먹었을 때보다 더 좋다, 선호한다 이걸 뜻하는 거라서 여기다 값을 100이라고 하고 10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수치를 그냥 이걸 50이라고 하고 1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순서가 값이 크다면 우리가 더 좋아한다라는 거니까 100, 10 이렇게 해도 되고 50, 10 이렇게 해도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이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행동 이렇게요. 이 행동이 바로 우리는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사과랑 바나나를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사과를 더 선호해요. 사과를 먹었을 때 효용의 크기가 바나나보다 크게 돼요. 그러면 뭘 골라야 됩니까? 당연하죠. 사과를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을 해야 돼. 아니 만약에 내가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이 더 큰데 바나나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야 되죠. 지금 뇌는 사과가 더 좋다 했는데 손은 바나나 고르면 이 뇌의 어떤 지시를 몸이 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현시선호 이론 그렇게 또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는 선호가 있으면 둘 다 선택 가능할 때 어떤 걸 선택한다 그걸 파악할 수 있는데 분석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림자를 만들어 줍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효용함수도 변수가 2개 이상이면 3차원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걸 차원을 다운시켜서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x가 있고 x2가 있고 효용이 있으면 재화가 2개인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효용함수를 이렇게 공면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차원을 다운시켜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요. 그게 밑에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1하고요. x2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효용함수 일정한 효용을 주는 무차별 곡선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8페이지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선호 관계와 효용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호 관계와 효용함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는요, 뭐 수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엄밀성으로 뭐 증명을 하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 관계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걸 더 좋아합니까? 라는 프리퍼런스와 관련된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나타내는데요. 자, 거기 첫 번째 단락에도 나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재화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구가 좋으냐, 야구가 좋으냐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소비 묶음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선택 대상은 다 선호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거기 굵은 고딕체 나와 있죠. 스트릭틀리 강선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X가 Y보다 훨씬 강선호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나 X가 Y보다 약간 부등호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꼬불랑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합니다. 나 더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뒤에 약선호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로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약선호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꼬불랑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X가 Y보다 강선호 되거나 또는 무차별하다. 그러니까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약선호 이렇게 합니다. 그냥 표기 방법만 좀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면 89페이지 갈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제목이 합리적인 선호관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합리적인 선호관계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까요? 선택 대상 간에 뭔가 우리가 일관성 있는 선택을 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일관성이 없으면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선택 대상 간에 일관성 있게 좋아하는 순서를 매기려면 선호 관계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완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성. 자, 완전성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completeness라고 하는데, 완비성이라고도 해요. 뭐, 번역을 어떻게 했냐, 그 차이가 되는 건데요. 네, 각 주에 나와 있죠. 완비성, 이렇게 한 건데요.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때 나는 뭐보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나는 X가 Y보다 좋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럼 절대 Y가 X보다 좋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나는 축구가 야구보다 좋아. 그러면 갑자기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야구가 더 축구보다 좋은데 내일은 축구가 야구보다 좋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구를 축구보다 더 좋아하면서 동시에 축구를 야구보다 좋아한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되면은 완비성이 충족돼야지 이게 어느 게 뭐보다 좋다라는 게 이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뭐보다 좋아 이걸 잘 모르게 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매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매기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전제 조건으로 나 비교할 수 있어.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완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 완전성, 완비성에 대한 그 어떤 정리가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완전성의 성질 볼게요. 모든 X와 Y 중에서 반드시 다음 중에 한 가지만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X가 좋아, 아니면 Y가 좋아, X랑 Y가 무차별해. 이 비교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는 Y가 좋아, 무차별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완전성, 완비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밑에 박스에는 완전성의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오른쪽에 막 뭐가 배타적이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뭐 너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성질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91페이지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단락 볼게요. 이행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행성. 자, 이행성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약간 3단 논법 비슷해. 3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개 중에서 일관성 있는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3개 중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뜻합니다. 2개 중에서, 이것도 일관성이라 쓸까요? 2개 중에서 일관성을 나타내는 게 완전성이고요. 3개 중에서 일관성을 나타내는 게 이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축구, 농구, 야구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사과가 있어. 이렇게 사과가 있는데 너 사과랑 바나나랑 뭐가 좋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바나나보다 사과가 좋아.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봤죠. 야, 너 있잖아. 여기 바나나가 있는데 똑같은 바나나예요. 너 바나나랑 포도라 할까요? 포도. 아니, 포도가 좀 빨간 포도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 포도를 합시다. 이렇게 파란 포도가 있습니다. 야, 너 포도랑 바나나랑 뭐가 더 좋아? 했더니 이 사람은 아유, 나는 포도보다 바나나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야, 근데 말이야, 너는 여기 사과가 있고요. 여기 포도가 있어요. 똑같은 포도고 똑같은 사과입니다. 너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근 포도가 좋지 이렇게 됐어. 병원에 가봐야 되잖아 이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당연히 바나나보다 사과가 좋고 포도보다 바나나가 좋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포도보다 사과가 좋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우리는 이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거기는 축구, 농구, 야구를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2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완전성과 이행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선호의 순서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요 우리가 합리적인 선호 관계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자, 효용함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효용함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것은 효용함수. 나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이 얼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100명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서 만약에 3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뭔가 공정하게 원칙과 룰을 정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1등서부터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순위를 매겨서 1등, 2등, 3등 해가지고 30등까지 가고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학교에서 우리 성적평가 매길 때도 상대평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순서를 매겨가지고 쭉 나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1등이 몇 점 받았는지가 사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작년에 뭐 시험 봐서 수석 합격한 사람이 올해 수석 합격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다 이런 거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수석 합격했다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또 응시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학점 부여할 때도 뭐 30%까지 A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순서가 중요한 거지 몇 등 했는가? 물론 몇 등 했는 것도 중요한 건데 걔가 몇 점 받았는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효용함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선호에 대한 순위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데, 선호에 대한 순서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호에 대한 순서 대신 값을 부여하게 되는 게 바로 효용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중간에 박스 나와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3개면 간단하지. 나 얘가 좋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간단한데 너무 많아요.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소비자의 선호를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가지수에서 선택할 때요, 간단하고 편리하게 기술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효용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순서에다가 이제 값을 부여하는 거야. 얘가 100, 얘가 뭐 90, 얘가 뭐 80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값을 우리가 이제 크게 부여하면 더 좋아한다는 거잖아. 얘가 10, 얘가 9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어떤 순서와 관련된 쭉 해서 랭킹을 매겼어요. 1등서부터 2등, 3등에서 쭉 매겼는데 이 순서지를 나타낸 거를 가지고 이동을 시키거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동시키거나 꼬무줄처럼요. 꼬무줄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매긴 다음에 고무줄에다 색깔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쫙 늘린다고 해봐. 늘린다고 했을 때 이 1, 2, 3자 순서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지.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그럼 순서가 안 바뀌니까 그러면 이 값에 숫자를 부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순서만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 뒤에 얘기할 건데 이런 경우를 순서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저수적 효용함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밑에 박스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효용함수는 각 선택지에 대해서 하나의 숫자를 대응시켜서 그 크기에 따라서 선호를 결정해주는 함수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에 볼게요. 효용함수라는 것은 모든 선택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집합 X에서 실수 집합으로 가는 함수, 그러니까 값을 부여하는 거야. 실수값을 따다닥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크기가 어떤 게 더 크냐, 크기 순서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틸리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U자라고 많이 쓰게 됩니다. 자, 93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효용함수로 선호를 표현했을 때는요, 효용의 정의상 숫자가 클수록, 그쵸? 숫자가 클수록 더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를 선택했을 때, 뭐 X라고 할게요. X라는 집합을 선택했을 때가 Y라는 집합을 선택했을 때보다 효용이 더 크다라고 하면, 내가 더 선호한다라고 하면 값을 더 크게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이게 뭘 뜻한다? Y라는 상품 묶음보다는 X라는 상품 묶음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값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차별하다, 만족의 크기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거기 한번 볼게요. 밑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거기요, 바구니에 담겨있는 상품 묶음이요,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하면요, 11 이렇게 있어요. 11 이렇게요. 아니면은 거기 보시면 33 이렇게 있어요. 33 이렇게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효용함수가 거기 보시면 51 이렇게 할까요? 51? 그쵸? 51? 아니면 그냥 41 이렇게 할까요? 41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효용함수가 첫 번째 효용함수가 만약에 앞에 있는 게 x1이고 뒤에 있는 게 x2야. x1 더하기 x2, 아니, x1 곱하기 x2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B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있습니까 하면 x1에다가 제곱, x2에다가 제곱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세 번째는요, 루트를 씌워서 x1, x2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효용함수가 이게 두 개가 더하기로 돼 있다고 할게요. D는요, x1 더하기 x2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게 7이라고 할게요. 7 이렇게.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효용을 나타내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은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곱. 아니, 여러분들 학교에서 성적 매길 때 교수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성적 처리를. 성적의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들마다 다른데
중간고사의 성적과 기말고사의 성적을 단순 합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첫 번째 방법. 아니면 중간고사에다가 알파를 둬 가중치를 두고 기말고사에다가 가중치를 둬서 성적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간고사를 40% 가중치를 두고요. 기말고사는 50%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에 따라서 중간시험의 성적과 곱하기 기말고사의 성적을 곱해가지고 성적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 우리 뒤에 다시 보겠지만 또 어떤 교수님은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중에서 잘 본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성적이 있으면 둘 중에 작은 게 잘 본 거니까 맥스가 나의 성적이야.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성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둘 중에 극대된 값이 나의 성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내가 중간고사 100점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말고사 안 봐도 되지. 어차피 내 점수는 100점인 걸 뭐. 아니면 교수님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매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학점들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들 중에서 작은 게 여러분들의 점수로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좀 너무 쪼존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중간고사 100점 맞았는데 교수님 저 중간고사 100점이에요. 자, 기말까지 봐야 됩니다. 기말 30점 받으면 내 성적은 100점과 30점 중에서 작은 게 내 성적이 되는 거니까 작은 점수, 이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적을 매기거나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 곱하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둘 중에 큰 걸로 할 수 있고, 작은 걸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성적을 두 개 곱한 거예요. 자, 이거 양쪽에 제곱한 건 뭐야? 두 개를 곱해가지고 제곱을 한 것이고, 이거는 두 개를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운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여기다가 어떤 경우에는 루트 씌우고 플러스 10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A, B, C 세 개의 어떤 효용함수 나타내는 그 성적의 결과는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10 곱하기 1이니까 10, 9, 7 하니까 순서를 매겼을 때 1등, 2등, 3등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곱해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의 제곱, 9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에다가 루트 씌우고요. 9에다가 루트 씌우고요. 7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서는 역시 어떻게 됩니까? 1등, 2등, 3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 이번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단순하게 합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11 얘는 3 더하기 3 6 7 더하기 1 하면 이때는 8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의 특징은 어떻게 돼? 순서를 매길 때 얘가 1등, 얘가 2등이야. 얘가 3등이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저렇게 상품 바스켓이 있을 때 순서를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니 해서 순서를 나열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얘네들은 순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순서 측면에서 보는 효용함수를 서수적 효용함수라고 얘기하는데 효용함수 측면에서는 함수 측면에서는 요 세 가지 방식 있잖아요. A, B, C 이게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생각해봐. X 곱하기 Y가 있는데 그거를 뻥튀기 해서 제곱을 했어. 그렇죠? 쫙 늘린 거죠. 아니면 루트를 씌웠어. 루트를 쫙 씌웠어. 이게 플러스 10 있으면 여기다 10씩 다 더하는 거죠. 아니면 10을 더해서 베이스업 시킨 거 같죠? 순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서수적이라는 건 순서를 나타내는 건데 순서를 나타내는 효용함수 측면에서는 A와 B와 C가 모두 얘네들은 동일한 효용함수다라고 동일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얘는 순서가 다르잖아. 앞에 있는 거랑 기준이 1등, 2등, 3등이, 2, 3등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네들과는 같은 선호가 아니라 다른 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순서가 동일한 무수히 많은 효용함수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4번 한번 들어갈게요. 선호관계와 그 다음에 효용함수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호관계와 효용함수의 관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줄에 한번 봅시다. 자, 앞에 얘 본 것처럼 효용함수가 선호와 동일한 순서를 부여한 순서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순서가 동일하게 되면 효용함수가 선호관계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선호라는 게 원래 진짜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뭔가 겉으로 드러내서 이게 좀 표시를 해서 숫자를 부여해야지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 좀 눈에 직관적으로 잘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부여하는데 그 선호를 우리가 드러내는 숫자를 부여하게 된 것을 바로 효용함수 이렇게 숫자를 부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한테는 선호 관계가 원래 본질이고 얘는 겉으로 드러난 대리인 역할하는 그림자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그림자로서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선호 관계랑 효용함수 나와 있는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X를 Y보다 더 좋아한다 그러면 X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Y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보다 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94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효용함수가 주어지면 그 효용함수가 대표하는 선호관계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야. 어느 걸 더 좋아하는가 금방금방 숫자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관계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볼게요. 그런데 완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선호관계를 생각해 보면은요, 완전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 완전성이라는 게 뭐야? 완전성은요, 앞에서 두 개만 있을 때 선호의 일관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거기 볼게요. X가 Y보다 더 좋아해요. 동시에 X보다 Y를 더 좋아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뭐야?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효용함수로 표현하면 X를 소비했을 때 효용 만족과 Y를 소비했을 때 효용 만족 중에서 X를 소비했을 때 효용 만족이 크고요. 동시에 X를 소비했을 때 효용 만족과 Y를 소비했을 때 효용 만족 보니까 Y를 소비할 때 효용 값이 크다. 동시에 이게 성립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 완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호관계는 효용함수를 대표할 수 없다. 이행성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매끄럽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효용함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이행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소한 지켜야 될 어떤 선호와 관련된 공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다음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완전성과 이행성을 충족하는 선호 관계를 합리적 선호 관계라고 그랬어요. 요거 두 개를 충족하는 것을 합리적인 선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되셨죠? 요게 이제 합리적인 선호 관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보시면요. 두 번째 줄 끝에 볼게요. 자, 합리적인 선호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선호 관계일 경우에만 효용함수로 대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이에요. 모든 선택을 다 모아놓은 집합 X가 유한 집합일 때는요. 완전성, 이행성 이 두 개만 충족시키면 어떤 선호 관계에 대한 일관성을 충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고 순서를 매길 수 있고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 X집합이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요, 완전성과 이행성 가지고는 지금 얘기하는 합리적 선호관계를 충족할 수 없대요. 이게 뭐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자, 이거는 지금 단
거기 보시면 무한집합이 아닌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근데 x가 만약에 무한집합이 되면 합리적인 선호 관계를 하려면 조건이 안에 더 있어야 돼요. 거기 보시면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연속성이라는 게 또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조건까지 충족하게 되면은 이게 합리적인 선호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편찬식 선호 관계다라고 하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속적인 경우에 우리가 요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갑자기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연속해서 쭉 손을 띄지 않고 그리는 것처럼 조금씩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소비량을 변화시키면 효용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 편찬식 선호 어떻게 되는가? 이쪽에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만 써보시죠. 여러분, 사전 편찬식 선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전을 편찬하는 방법은 영어로 따지면 ABCD가 앞에 와야지 단어가 앞에 나오죠. 아니면 우리나라 기역 니은에서 기역이 앞에 와야지 단어가 앞에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좋을 것 같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국가가 있고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나라, 여기 순위야, 순위. 나라, 국가 이름을 여기다 쓴다라고 하면,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어느 나라가 그냥 금메달을 제일 많이 땄다고 할까요? 그냥 한국이라 합시다, 한국.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뭐 2등이 미국이라고 하고요. 3등이 뭐 중국이라 하고요. 4등이 뭐 일본 이렇게 할까요? 일본?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한국은 금메달 개수가 많아요. 100개. 은메달은 뭐 별로 없어. 뭐 한 2개, 동메달은 뭐 1개. 대부분 하면 다 금메달 딴 거야. 자, 미국은요, 금메달이 99개, 은메달 뭐 2개, 아니면 20개, 동메달 뭐 5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랭킹 따졌을 땐 금메달 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금메달 수가 많잖아요. 은메달은 뒤지잖아. 그래도 한국이 미국보다 등수는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중국이 금메달 99개 나와 있는데 은메달에 뒤져 19개, 동메달은 뭐 7개 이렇게 있어도 금메달이 똑같으면은 거기서 먼저 동점이잖아. 그럼 그 다음 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은메달 개수가 미국이 많으니까 동메달이 중국이 많아도 미국이 2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은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금메달이 뭐 98개라 합시다. 은메달이 뭐 예를 드는 거예요. 100개. 동메달이 뭐 500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아니, 메달 수로만 따지면 지금 일본이 제일 많은 거야. 근데 금메달 개수가 먼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한테도 약간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요, 금메달 수를 1개 추가했다고 할게요. 금을 1개 추가했다 합시다. 추가 시, 자,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메달을 추가하게 되면은 소비를 조금씩 소비할 때 사과를 2개보다 3개, 4개, 5개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게 시키면 효용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금메달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은요, 랭킹 4위에서 중국을 따라잡고 한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아, 그렇죠. 여기 보시면 3등이 아니라 바로 그냥 2등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프를 하게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책에 설명하는 게 95페이지에 사전 편찬식 선호인 경우에는 박스 4-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연속성의 원리를 점프해가지고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알파벳에 의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 볼까요? 사전 편찬식 선호가 완전성과 이행성을 충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음 줄에 보시면 선호가 수량에 매우 작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선호가 어떻게 변한다? 거기 밑줄 매우 극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기 보시면 그것을 약간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96페이지 가보시면 그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소비량이 입실론만큼 조금 변화해요. 여기서 이게 금메달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100개씩 있는 거에다 하나 추가한 거는 미세하게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효용이 점프해서 순위가 크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사전 편찬식 선호는 이렇게 조금씩을 위배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편찬하는 방식의 편찬식의 선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호는 여기 나와 있는 연속성을 위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볼게요. 세 번째 단락 봅시다. 9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선호 관계가 약간의 변화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는 성질. 그게 연속성이야. 지금 조금씩 이게 바로 연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리할 수 있으나 다소 복잡하고 독자들은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전 편찬식 선호가 충족되지 못하면 선호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 책을 봐라 하는데 뭐 우리랑은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선호 관계가 본질이고요. 효용 함수가 이제 선호의 본질을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자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효용 함수로 나타내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맞아요. 거기 계속 나와 있듯이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편리해요. 분석하기가.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97페이지 기수적 효용 함수와 서수적 효용 함수 나와 있는데 저쪽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수라는 거는요, 이제 그 숫자에 대해서 순서도 의미가 있는데 그 값도 의미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기수적 효용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기수적 효용함수와 효용과 서수적 카디널, 오디널이 이렇게 얘기하죠. 효용함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선 거기 97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기수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치의 크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크기가 의미가 있어요. 물론 크기가 크면 순서도 크겠죠. 반면에 서수적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순서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순서 그리고 전체 그 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1등, 2등, 3등과 같이 순서와 크기를 동시에 재는 경우 여기 크기뿐만 아니라 순서까지 의미가 있네요. 그런 경우를 기수적 카디널 이렇게 얘기하고요. 첫째, 둘째, 셋째 같이 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을 서수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요 기수적으로 하면 좋긴 한데 많은 정보량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어떤 애가 있어? 둘이 걸어가 애들이. 아, 네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구나. 이건 뻔히 알아. 근데 여기서 네가 10살이구나. 너는 5살이구나. 아니면은 너는 5살이구나. 5살 아니고 8살이구나. 근데 너는 6살이구나.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수적이라는 것은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과 5살이면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5살의 나이 차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살과 8살과 6살이면 나이 차이가 2살 차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얘는 5살 차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차이까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기수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서수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으니까 아, 너가 첫째구나, 네가 둘째구나, 형이고 동생이구나. 이것만 이제 우리가 알면 충분하게 되는 것을 서수적 이렇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00명 중에서 A 학점을 30% 준다라고 할 때 순서가 중요한 거죠. 상대평가라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몇 점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봤어. 1등 했는데 1등이 아이고 점수가 45점이야. 시험이 어려웠나 보죠. 2등 했더니 점수가 뭐 43점이고요. 42점이고요. 이렇게 가다가 뭐 1점 이렇게까지 있는 거야. 아, 제가 봤을 때 이게 점수가 100점 만점짜리였거든. 근데 점수가 이렇게 너무 좀 낮으니까 제가 게시판에다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느냐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점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물로 덤으로 플러스 10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우와 만세 막 좋아요 막 이렇게 막 눌러.
좋을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절대평가면 점수가 90점 넘으면 A 이상을 준다 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상대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평가. 이렇게 상대평가 하는 거는요,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등이 어떻게 돼? 45점에다가 2를 곱하면 90점에다가 10 되니까 얘는 100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2배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니까 그 밑에 이렇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곱하기 2를 하고요, 더하기 10을 했다라는 게 순서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값만 우리가 보기 좋게 나타낸 거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요 우리가 순서에는 변화, 영향이 없어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97페이지 가보시면 밑에 세 번째 단락에 기수적 그리고 서수적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 제줄에 볼까요? 마지막 단락 볼까요? 모든 XY에 대해서 효용 수준 UX와 UY는 숫자로 나타내는데 그때 그 숫자가 이렇게 값이 의미가 있으면 그거는 기수적이고요. 거기서 순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서수적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서수적 효용함수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맨 마지막 제줄 볼게요. 이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의 서수적인 성질만 이용하는 효용함수를 서수적 효용함수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지금 다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순서뿐만 아니라 크기까지 같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을 기수적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는 그 얘기를 해. 앞에서 보시면 요거처럼 어떤 효용함수가 뭐 x1, x2가 나와 있는데 여기다 루트를 씌우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제곱을 하거나 더하기 10을 하거나 곱하기 3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곱하기 x1 곱하기 x2 여기에다가 제곱을 하거나 루트를 씌우거나 곱하기 더하기 하더라도 순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부 다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요 재미난 표현은 바로 뭐냐면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자, X를 소비했을 때 효용이 거기 보시면은 100 이렇게 있고요. Y를 소비했을 때 효용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10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1.01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만약에 1이 된다 합시다. 그래도 순서는 얘가 X가 Y보다 우린 더 좋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야. 효용의 크기가 더 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보시면 X를 선택했을 때 효용이 얘가 마이너스 1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그럼 얘는 순서가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그래도 더 좋다 이걸 나타내는 거야. 숫자가 크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더 작잖아요. 크면은 더 선호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한계 효용 해가지고 우리가 효용이 마이너스 얘기할 때는 이 부호가 뭘 뜻하냐면 원래 고통이다 이렇게 원래 의미를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서수적 효용 함수에서는 이렇게 쓸게요. 자, 기수적 효용 함수에서는요. 효용에서는 이 효용의 크기가 마이너스 음이면 이건 무엇을 뜻한다고요? 맞아요. 고통을 뜻합니다. 고통을 의미해요. 고통을 의미하지만 서수적 효용 함수에서는요. 서수적 효용에서는 자, 이 마이너스라는 게 우리가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의 크기를 우리가 거기다가 대입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플러스는 어떤 즐거움, 마이너스는 고통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둘 중에 어느 게 좋습니까? 하면 당연히 기수적 효용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수적 효용 함수를 나타내려면 그 수치 값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뭐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한 3개를 가장 우선순위로
뽑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순서만 잘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니 어떤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5명이 있을 때 나의 이상형은 지금 저 멀리 있더라도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그런다라고 하면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사람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점 만점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걸 순서로 나열해서 쫙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그러므로 서수적 효용함수가 기수적 효용함수보다 찾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소비자 이론의 모든 결과는 그래서 서수적 효용함수만 가지고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서수적 효용함수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6번째 보시면 거기요 강단조 증가 변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단조 증가 변환, 뭔가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효용함수가 뭐 x랑 y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이거를요 변환을 시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제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곱하기를 해준다거나 더하기를 해준다거나 루트를 씌운다거나 로그를 씌운다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순서의 결과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각각의 효용함수에서 제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호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은요 선호관계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환시킬 수 있는 변신 가능한 그 형태만큼 선호가 본질이라고 했죠. 그림자를 여러 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손오공의 그 머리카락 뽑아서 하는 분신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강단조 증가라는 것이고요. 변환, 그래서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뭐 엄청난 걸 기대하는 수가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B보다 이렇게 더 커요.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을 집어넣은 함수 값이 B 값을 집어넣는 것보다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플러스 어떻게 마이너스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성립하게 되면은 우리가 강단조 여기 나와 있는 증가 변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요 알파만큼 곱해주거나 베타를 더해주거나 아니면 뭐 제곱을 한다거나 Z만큼 Z승 한다거나 로그를 씌운다거나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면 동일한 효용함수를 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00페이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그걸 읽어보세요. 그래서 값을 이렇게 막 변환시키더라도 순서가 안 바뀌면 동일한 효용함수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크기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효용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맞아요. 그런 효용함수를 가지는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관심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저는 그 값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기수적 효용함수 써야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기수적 효용함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역시 계속 얘기하지만 순서만 나열해서 어떤 상품 묶음을 고르는 게 가장 내가 선호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 묶음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만 알면 되니까 기수적 효용함수만 알아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섹션 2 나와 있는 무차별 곡선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다양한 효용함수를 3차원으로 나타낸 걸 2차원으로 다운시키는 것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무차별 곡선의 특성을 또 한 개 대체율 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건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